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553페이지. 자, 553페이지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 금액 계산하기로 돼 있죠. 그죠?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소득이니까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 범위는 일반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돼 있죠. 다만, 임대에 관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총수익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임대료가 있을 거고, 간주임대료 있을 거고, 그리고 관리비 수입이 있을 거고, 보험 차익이 있을 거다. 우리 앞서 공부했던 부가세법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부가세법에 과표에 들어가는 금액, 임대업자인 경우에 임대료, 월임대료 과표에 들어갔고, 그래서 선세금 규정 이런 거 공부했었죠. 그리고 간주임대료도 들어가고, 관리비 수입도 들어가는데 보험 차익은 안 들어갔었어요. 보험 차익은. 그런 연유 때문이에요. 부가세는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고, 세금이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 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해도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서 같이 과세를 하고 있다. 그죠? 앞에서 이자 소득할 때 각종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과 그리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졌는지는 이미 언급을 한번 했었어요. 자, 그래서 괄호 1번에 임대료, 부동산 임대하고 받는 거, 월세다, 이래 생각하면 된다. 다음 페이지. 자, 괄호 2번에 간주임대료 돼 있죠. 간주임대료.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보면 간주임대료의 계산 방법으로 돼 있어요. 추계의 경우가 있고 추계 외의 경우가 있는데, 추계라는 거는 장부가 미비해가지고 추측해서 계산하는 걸 추계라 그래요. 추측해서 계산하는 거. 그건 신경 쓰지 마요. 추계의 경우는 신경 쓰지 말고 추계 외의 일반적인 경우 요걸 보자. 자, 보증금 적수예요. 여기서 건설비 적수를 차감한다고.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365로 나온다. 그리고 금융수익이라는 걸 차감한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공부했던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산식 써볼게요. 부가세법 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산식은 보증금 적수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그리고 365로 나눴다. 됐나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산식과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건설비 적수 차감해 주는 거 하나의 차이. 그죠? 그리고 금융수익이라는 거 차감해 주는 거 하나의 차이. 요렇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건설비 적수는 이겁니다. 보증금 적수라는 얘기는 내가 임대 보증금, 전세금 낸 거, 그거 적수고, 건설비 적수는 그 건물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차감해 준다, 그 얘기예요. 건물 원가를. 그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건물이 전세 보증금보다 무조건 더 건물값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건물을 일부분만 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의 일부분만 세를 주는 경우에 보증금 적수가 더 큰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이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 할인료 그리고 수입배당금 이 둘을 차감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하세요. 이 둘을 차감을 한다더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건을 좀 보자. 자, 위로 올라가시면 첫 번째 칸에 적용 대상, 법인세 신경 쓰지 마, 소득세만 봐봐. 부동산을 임대하는 자. 괄호 안에 그래서 주업이나 차입금 과다 여부와 무관함이라고 돼 있죠. 왜 이런 표현이 있냐? 법인세법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만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소득세법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다들 한다 그 얘기예요. 부동산 임대업자는 다 한다. 됐죠? 자, 그 밑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죠. 소득세법만 봅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산 안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임대업자인 거야. 주택을 세를 주면 원래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를 주는데 이 세를 주는 주택의 수가 3주택 이상이고 그리고 그 각 주택마다 보증금 받은 거 있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 정도만 합시다. 그 정도만. 계산도 안 해볼 거예요. 됐죠? 자, 밑에 칸에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는 금융수익의 범위의 소득세법, 수입이자 할인료, 그리고 수입배당금을 차감한다. 자, 오른쪽 판에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어려워요. 자, 다음 페이지 556페이지 괄호 3번 관리비 수입 봅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유지비와 청소비, 난방비 등으로 받은 관리비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 실제로 지출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다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납입 대행을 위해서 받은 것이므로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할 때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세를 주고 있다고. 세를 주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나왔어. 세입자마다 어떤 공공요금, 전기세가 나왔대. 전기세. 그런데 그 전기세, 만약 예를 들게 내가 14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어요. 각 층마다 전기세가 10만 원씩 나와서 그 전기세를 내가 받아가지고 대신 납부한대. 내가 먹은 게 있어요, 없죠? 없죠. 내가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납입 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전기세가 10만 원인데 내가 15만 원을 받았다고. 5만 원 추가로 받은 건 뭔데? 심부름값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먹은 게 5만 원이죠. 그 5만 원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산입한다. 됐죠? 됐습니다. 자, 괄호 4번. 부동산 임대업 소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보험 차익.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해서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자, 뒤에 멘트는 읽지 말고. 자,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임대 사업장에 불이 난 거야. 불이 나가지고 자산이 10억 원치만큼 소실이 됐어. 근데 내가 보험을 가입해놔가지고 보험금이 12억이 나왔네. 그럼 내가 차익이 2억이 발생했지. 그 차익 2억을 보험 차익이라고 그래요. 이 보험 차익 2억 원은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한다. 됐죠? 그 정도만 합시다. 자, 밑에 예제도 볼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자, 558페이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과 개인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방법의 차이인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인데 이건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이런 건 여러분들 소득세법 강론에 가가지고 법인세법을 강론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소득세법 강론 공부할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쭉쭉 넘어가세요. 그럼 뭐 거의 끝이네요. 끝이네요.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보죠. 예? 그 정도 보면 우리는 이제 종합소득이 끝이 났어요.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끝났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자, 손가락 끼고 644페이지의 제6절, 644페이지 제6절에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가 있어.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라는 게 있는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스킵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자, 665페이지의 제7절 종합소득 과표의 계산 여기로 갑니다. 요것만 하면 소득세법 마칠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을 할 거예요. 그죠? 자, 665페이지에 종합소득 과표의 계산. 자,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 잠깐 봐야 돼요. 우리는 앞서 종합소득에 대해서 공부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다. 이 소득들은 종합소득 합산해가지고 신고로 들어간다. 어떻게 합산하느냐? 총수익 금액이 있고 여기서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그래서 각각 계산 방법을 살펴봤었다. 차감하고 나면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 소득금액들을 다 합산하는 거야.
합산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합소득금액. 됐나요? 됐죠?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 소득공제라는 걸 차감해줘요.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인별로 부담 능력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별로 세금 부담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 어떤 얘기냐? 똑같이 1,000만 원씩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 가지고 자기 유흥을 위해서 그 1,000만 원을 다 쓰고, 어떤 사람은 태생이 흙수저라 가지고 부모 봉양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뭐 의료비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막 각종 비용들이 많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유흥을 위해서 쓰는 거는, 유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네, 자기 앞으로 쓰는 거는 돈이 뭐 100만 원도 채 안 된대.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과 100만 원만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의 세부담의 능력의 차이를 좀 고려해 주자, 그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고려해 줄 건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서 과세표준이 나오거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할 거라고. 세율을. 그래서 세율을 곱하는 과표 계산 전 단계에서 흙수저인 경우에 세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제라는 혜택을 좀 많이 주자, 그 얘기예요. 이 공제를 좀 살펴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라고. 이걸 공부를 해놔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생활 할 때 월급 받은 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할 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이 소득공제를 보는 거다, 지금부터는. 됐죠? 됐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665페이지 7절 종합소득 과표의 계산. 자,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과 조특법에 의한 소득공제가 있다 하면 종합소득 과표가 나오고, 자, 이번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를 살펴보자. 종합소득공제는 옆에 박스에 보니까 인적공제라는 게 있고,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그리고 특별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제일 밑에 줄 665페이지 제일 밑에 줄, 이러한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를 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과세치기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만 공제하되 퇴직, 양도소득에서는 별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666페이지 인적공제 살펴볼게요. 자, 이 인적공제가 또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자, 기본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기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사람 수 1명당 연간 150만 원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차감해준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 밑에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란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다음의 가족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제한받지 않으며 연간 소득금액의 요건만 제한을 받는다더라. 자, 밑에 표를 볼게요. 거주자 본인 공제 대상, 나이 요건 없고 소득금액 요건 없다. 자, 이 얘기입니다. 인적 공제 중에 기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가지고 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그때 거주자 본인, 나는 나이 요건도 없고 소득금액 요건도 없어. 무조건 해주는 거야. 나는 일단 한 명 되는 거야. 150만 원. 자, 그 다음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필요 없고 소득금액 요건만 필요해. 그때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돼. 100만 원 이하.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그냥 기본공제를 해주겠대. 다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 배우자는.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해준다. 자, 그 밑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 돼 있죠.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위탁아동 이런 것들 있죠. 직계존속은 내 위로, 내 부모님들 얘기하는 거야. 부모님들. 나이 요건에는 60세 이상이어야 돼.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오른쪽에 연간 소득금액은 또 다 100만 원 이하야. 100만 원 이하.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내 밑으로야. 내 자식들. 내 자식들은 나이 요건이 20세 이하여야 돼. 20세 이하. 똑같이 소득금액 요건도 100만 원 이하다.
됐죠? 동그라미 3번에 형제 자매. 형제 자매가 있대. 내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기본공제를. 나이 요건은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여야 돼. 소득금액 요건은 똑같이 100만 원 이하. 자, 수급자 볼 필요 없고 위탁아동도 있죠.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이다. 18세 미만. 자, 667페이지 방가로 3번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판정도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겠다. 어떤 경우냐? 배우자와 직계비속, 입양자는 같이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봐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공제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동거가족이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고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고 있는 상태. 예. 그 주소지에 같이 있지는 않지만 일시적인 퇴거라는 게 확인이 되면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서. 자, 동그라미 3번에 거주자의 직계 존속이 내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주거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서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밑에 이제 괄호 2번에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해주겠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자,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라는 얘기는 아까 했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그죠?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이거나, 그러면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춰야 됐잖아요. 그죠? 그런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더 해주겠다. 어떤 경우냐? 자, 다음 페이지. 방가로 이번에 추가공제 사유에 표에 동그라미 1, 첫 번째 칸. 경로 우대자 공제. 내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공제를 추가로 해주겠다. 추가로. 그 다음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200만 원을 해주겠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부모님이 계시다고. 부모님이 계셔. 근데 소득이 없대. 부모님 두 분 다에. 아버지는 75세고 어머니는 72세래. 예를 드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시대. 장애.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기본공제에 아버지, 어머니 60세 이상 맞죠? 그죠? 그리고 소득 없죠? 그죠? 2명 곱하기 15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됐죠? 됐죠? 그리고 추가 공제에 경로우대자 공제. 70세 이상자 2명이네. 1인당 100만 원씩. 얼마? 2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 아버지 계시네. 한 명. 인당 200만 원. 그럼 합계 총 얼마? 총 얼마? 700만 원. 이게 인적 공제 금액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냐? 빠뜨리면 안 돼요. 나 있잖아, 나. 나 있잖아, 나. 본인. 호롤단신이래. 혼자 산대.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해준다고. 그죠? 이 합계를 낸 850만 원이 인적 공제 금액이 되는 거예요. 됐죠? 나를 빠뜨리면 안 돼요. 됐죠? 됐습니다. 자, 조금 더 밑에 이제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래. 일단 여성이래. 근데 배우자가 있대. 혹은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래. 이런 경우에 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50만 원. 한부모 공제.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대. 즉 한부모인 거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부녀자 공제는 여자만 해주는 거고, 한부모 공제는
뭐라 그러지? 편부 편모 가정이라 그러지. 남자 혼자서 애를 키운다든지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운다든지 이런 경우에 100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 한부모 공제라는 명목으로. 됐죠? 됐습니다. 자, 저 밑에 반가로 3번 668페이지 밑에 반가로 3번 추가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중복 적용했죠. 요것도 적용하고 요것도 적용하고 중복 적용했죠. 다만 불효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해당되면 한부모 공제만 해준다. 내가 여성인데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한 명이 있어. 자식을 키운다고 여성으로서. 그러면 부녀자 공제도 대상이 되고 한부모 공제도 대상이 되는데 그때는 둘 다 안 해주고 하나 큰 것만 해준다. 한부모 공제만 해준다. 됐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인적 공제 한도. 인적 공제 합격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없는 것으로 본다. 당연하죠. 이 소득공제 중에 인적 공제가 소득금액보다 더 크대.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과표가. 그죠? 마이너스는 인정 안 한다. 0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초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음 연도로 그러면 2월에 주나요? 그런 거 없어, 이런 거. 2월도 안 돼.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 시기 여기 볼게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아까 우리 60세 이상, 그리고 20세 이하, 18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나이는 어떻게 따질 거냐 그 얘기예요. 나이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 경우에 요건 충족 여부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르되 다음을 예외로 한다. 동그라미 2번부터 공제 대상자의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는 공제 대상자로 본다. 자, 이 얘기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12월 1일자로 60세가 되셨대. 그러면 11월 31일까지는 59세였잖아요. 12월 1일부터 60세가 됐으니까. 그러면 1년 중에 60세 이상인 날이 하루라도 있냐고. 있지. 그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하나 더. 내가 내 자식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가지고 인적 공제를 받고 싶대. 그럼 내 자식이 20세 이하여야 되거든. 20세 이하여야 되는데 내 자식이 12월 1일자로 21세가 돼버렸대. 그럼 11월 30일까지는 20세였고 12월 1일자로 21세가 됐으니까 20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죠. 근데 1년 중에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있죠.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과세기한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 상황에 따른다. 자, 봐봐. 만약에 부모님이 12월 1일자로 돌아가셨다고 볼게. 그러면 과세기한 종료일인 12월 31일자로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기본공제를 못 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12월 1일에 사망을 했으면 전날 기준이다. 그럼 11월 30일에는 살아 계셨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 더. 장애인 있죠? 12월 1일자로 장애가 치유가 됐대. 그러면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장애인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치유일 전날 기준. 그럼 11월 30일자로는 장애가 있었죠. 그죠?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669페이지 저 밑에 4번에 한 명이 여러 사람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방법 돼 있죠. 그죠? 자,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한 명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자식이 있는데 20세 이하야. 그래서 내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대. 근데 이게 웬걸? 내 배우자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럼 내 자식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도 될 수 있고 와이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 그러면 둘 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집어넣어서 소득공제를 받느냐? 아니, 둘 중 한 명한테만 해준다 그 얘기예요. 됐죠? 하나 더. 내가 동생이 하나 있어. 나도 직장 생활을 하고 동생도 직장 생활을 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래. 그럼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동생도 받을 수 있거든. 둘 중에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중복으로 받으면 걸립니다. 걸려요. 됐죠? 자, 밑에 괄호 2번은 보지 말고.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자, 672페이지.
672페이지. 자, 로마자 3번에 연금보험료 공제에 되어 있죠. 그죠? 연금보험료 공제는 어떤 거냐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개인부담금,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국민연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전액 공제한다. 왜? 연금 소득할 때 공부했잖아. 우리는 수령연도 과세 방식이 입각해 있기 때문이야. 그죠? 납입연도 과세 방식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렇다. 자, 저 밑에 로마자 4번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삼아. 좋은 제도예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는 어떤 형태냐면 이제 역모기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 하나밖에 없어. 다른 소득도 없어. 그럼 내가 먹고 살려면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팔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고. 그때 이 집을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혀놔 놓고 그럼 은행에서 이 집을 감정을 해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걸 그 집값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월별로 연금 형태로 내한테 지급해 주는 거야. 80세 혹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공부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겠지만 회계에 보면 현재가치 개념이 있거든. 현재가치 개념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현재가치 할인차금이 발생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비용 이런 게 있어. 이런 역모기지론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200만 원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제도다.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자, 그 다음 673페이지 로마자 5번에 이제 특별소득공제 소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공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주택자금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 보험료 공제부터 한번 살펴보자. 보험료 공제는 1번에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건강보험 이런 거 낸 거 전액 다 공제해준다. 직장생활하면서 낸 거. 주택자금 공제는 눈으로만 봐. 산식 암기할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기역에 괄호안에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우리 청약저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주택청약. 그걸 불입을 하면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다. 그냥 그 정도만. 되게 복잡거든. 어렵고. 그리고 국민주택 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금액. 국민주택을 내가 임차를 했어. 전세로 들어가서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전세금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겠지. 원리금 그 원금과 이자 내는 거 그중에 일부를 공제를 해준다. 맨 오른쪽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돼 있죠. 이건 뭐냐면 내가 집을 사는데 은행에 담보 대출을 받아가서 사는 거야. 장기로. 뭐 보통 30년에서 35년씩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때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지. 그때는 원금은 말고 이자 상환하는 금액 그것만 공제를 또 해주는 규정이 있다. 됐죠?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됐죠? 674페이지. 674페이지 보시면 대괄호 3번에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되어 있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런 거 들어봤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 등이라고 되어 있다고.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이라는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675페이지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범위 동그라미 1번 신용카드 뿐만이 아니라 동그라미 2번 직불카드. 그 안에 보니까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김영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소득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다. 됐죠? 소득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다. 밑에 뭐 공제 배제 규정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보지 말고. 자, 677페이지. 자, 677페이지. 소득공제액 계산 이래가지고 박스 안에 산식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죠.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암기하라고 시킬 거 아니에요. 그냥 요거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677페이지 박스에 괄호 1번에 반괄호 1번에 기본공제액 있죠. 그때 중간에 보면 최저 사용액이라고 보이죠. 최저 사용액. 왼쪽에 구분 하나씩 내려가면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직불카드, 신용카드 이런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근데 하나만 기억하자고. 밑에 소개 오른쪽에 최저 사용액 밑에
총급액의 25% 곱한 걸 차감한다고 돼 있죠. 그죠? 자, 이 얘기예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총급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용액에서 총급액의 25%를 차감한 나머지를 가지고 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이 정도만. 됐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겠네요. 자, 하나만 더. 686페이지. 686페이지. 산출세액 돼 있죠? 세율만 기억하자.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볼 땐 8단계다. 그죠? 6, 15, 24, 35, 38, 40, 42, 45% 구간이 있구나. 됐죠? 됐습니다. 요 정도만. 자, 여러분들과 소득세법은 제가 요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인세법을 할 건데, 법인세법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법인세 교재를 또 사라고 얘기하려니까 또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교환을 여기다가 띄울 거예요. 띄워가지고, 글자가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설명으로 많이 할 거예요. 설명으로 많이 할 거니까 교재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됐죠?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 정도까지만 하죠. 그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법인세법 강의로 들어갈 거라서 오늘 강의는 조금 이르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 강의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 주도 저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교환을 띄워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됐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